형부랑 처제가 한 이불 덮는 게 이 집안 가풍입니까?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제가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곱게 한복 입은 여동생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잔치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100명이 넘는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시어머니는 기절초풍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요. 저는 그 와중에도 여동생 뺨을 후려갈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랑 몇 년을 뒹굴었는지 다 안다. 이 더러운 거사.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호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65년을 살며 한 번도 욕 한마디 안 하고 얌전하게만 살았던 제가 남편 칠순 잔칫날 이렇게 미친년처럼 굴 수밖에 없었던 기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서 35년을 근속하고 작년에 정년퇴직했고요. 매달 300만 원씩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죠. 저는 평생을 알뜰살뜰 살림만 하며 살아왔고요. 아이가 없다는 게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둘이서 의지하며 노후를 보낼 만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는 금슬 좋은 노부부로 보였을 겁니다. 장 보러 나가면 박 선생님 부부 참 좋아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거든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겉과 속이 다른 법이죠. 언젠가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65살 먹은 양반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복 챙겨 입고 헬스장에 다니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건강 챙기려나 보다 싶어서 대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운동 다녀와. 아침 차려놨으니까 먹어. 제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뭔가 이상했어요.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쓰는 평범한 샴푸 냄새가 아니라 뭔가 여자들이 쓸 법한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오나 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는데 어느 날 남편 운동복을 빨래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배어있는 손수건이 들어있더군요. 그것도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남자가 쓸 법하지 않은 손수건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 손수건을 놓칠 뻔했죠. 이게 뭐지?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런데 이상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핸드폰에 잠금 같은 거 설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금고 취급하듯 들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고요. 심지어 씻을 때도 욕실 선반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슬쩍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새 핸드폰에 잠금까지 걸어놨네. 무슨 국가기밀이라도 들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잖아. 보안 강화하는 거야. 당신도 비밀번호 설정해. 말은 그럴싸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 뭔가 서늘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게 밤에 잠을 자다가도 남편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서 깨곤 했어요.
남편은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통화를 하더군요. 새벽 2시, 3시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건지 남편은 목소리를 낮춰서 뭐라 속삭이듯 통화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야? 새벽에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후배, 요즘 고민 상담 좀 해주고 있어. 남편은 그렇게 대답하고 휙 돌아 누워 버렸는데요. 저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제 여동생 미희였습니다. 미희는 5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에 놀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제가 없을 때만 쏙쏙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장 보러 시장에 나간 사이에 왔다가 제가 돌아오면 슬그머니 나가고요. 친정엄마 제사 지내러 부산에 내려갔을 때는 언니 대신 형부 챙겨드린다며 우리 집에 와서 사흘이나 머물렀습니다. 제가 제사 다녀와서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 소파에 여동생 머리카락이 여러 개 떨어져 있더군요. 그것도 긴 머리카락이요. 이상하네. 내가 나가기 전에 청소 다 했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사두지 않은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심지어 수입 과일까지요. 남편한테 물어봤죠. 여보, 이거 미희가 해다 놨어? 응, 당신 없으니까 처제가 챙겨줬어. 남편은 왜인지 제 눈을 피하더군요.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한 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죠. 저는 동생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언니, 형부 보양식 좀 챙겨드려. 남자는 힘 떨어지면 밖으로 눈 돌린다니까. 형부, 요새 안색이 안 좋으신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제가 형부 걱정하는 게 지나치게 유난스러웠어요. 심지어 남편 옷매무새를 만져주기까지 하더라고요. 형부, 셔츠 깃이 삐뚤어졌네요. 하면서 손으로 슬쩍슬쩍 만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멀쩡했는데 말이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워낙 정 많은 동생이니까 친언니 남편 챙기는 것뿐이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일주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장 뒤에 떨어진 종이 뭉치를 발견했거든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10여 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영수증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친정 제사 지내러 부산 내려갔던 지난달 15일, 제가 동창회 참석하느라 집을 비웠던 지지난달 22일, 제가 병원 검사 받으러 하루 종일 나가 있었던 그저께 날짜들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숨이 턱 막혀 오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면서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영수증을 다시 책장 뒤에 밀어넣고 부엌으로 달려나왔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운동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고 컵에 물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언제나처럼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나왔어. 저녁 뭐야? 저는 목이 메어서 대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편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죠. 뭔가 크게, 아주 크게 잘못됐다는 걸.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65번째 생일이었죠. 남편은 아침에 나가면서 저녁에 외식하자는 말 한마디 없이 휙 나가버렸고요. 저는 혼자 김치찌개 끓여 먹고 설거지하며 씁쓸한 마음을 삼켰습니다. 원래 남자들이 다 이런 거지 뭐. 생일 같은 거 기억이나 하려나. 오후 2시쯤 집에 된장이 떨어진 게 생각나서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된장만 사러 갔다가 생선도 사고 채소도 사고 하다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5시쯤 들어왔을 텐데 그날따라 일찍 마음이 급해져서 4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신발장에 낯익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더군요. 여동생 미희 구두였습니다. 까만색 하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미희가 언니, 나 새로 산 구두 예쁘지? 하며 자랑하던 바로 그 구두였어요. 미희가 왔나? 그래, 내 생일이니까 축하해주러 왔나 보네. 저는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남편은 잊어버렸어도 동생은 기억하고 왔구나 싶어서요. 장바구니를 부엌 싱크대에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미희야, 왔어? 제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더군요. 화장실 갔나? 저는 장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냉장고 문을 여는데 그때 안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 웃음소리였어요. 킥킥대는 뭔가 장난스러운 목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너무 낯설고 낯설어서 손에 들고 있던 된장 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복도를 지나 안방 문 앞에 섰는데 문이 살짝, 정말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요. 그 틈 사이로 안이 보였는데 제가 본 광경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남편과 제 여동생이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거든요. 여동생은 속옷 차림이었고 남편은 상의를 벗은 채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숨이 턱 막히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문틈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면서 눈앞이 하얘졌는데 그 와중에도 두 사람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형부. 아니, 여보. 언니 언제 와? 나 빨리 나가야 돼. 여보라고요? 내 여동생이 내 남편한테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토할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 미희야, 당신 언니 꿈 같아서 눈치 못 채. 맨날 시장 가면 2~3시간씩 걸리잖아. 곰 같아서 눈치 못 챈다고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곰이라고요? 3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제가 남편 눈에는 그저 둔한 곰으로밖에 안 보였던 겁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여동생이 또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섭잖아. 만약 들키면 어떡해? 언니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말에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순영이는 죽어도 이혼 못해. 갈 데도 없고 그냥 적당히 구슬리면 돼.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는 그저 갈 데 없는 여자, 적당히 구슬리면 되는 여자였던 겁니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싱크대에 매달려 헛구역질을 했죠.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야. 꿈이라고. 뺨을 꼬집어 봤는데 아팠습니다. 손등을 꼬집어도 아팠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현실이었죠. 제 남편이 제 여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저는 그저 갈 데 없는 바보 여자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서 울 수는 없었어요. 안방에 있는 두 사람이 들을까 봐요. 저는 입을 손으로 막고 흐느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안방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뭔가 꺼내는 척하며 등을 돌리고 서 있었죠. 언니, 뒤에서 여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는데 여동생은 멀쩡하게 옷을 입고 서 있더군요. 남편도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요. 두 사람 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여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언니 왔어? 나 깜짝 놀랐네. 일찍 들어왔네. 형부 어깨 좀 주물러 드렸어. 요새 어깨가 많이 안 좋으시대.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고요?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서요? 그 뻔뻔한 거짓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들이니? 제 목소리는 제 의도와 다르게 너무 작고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착하게만 살아온 제가, 큰 소리 한번 쳐본 적 없던 제가 화를 내는 방법조차 몰랐던 겁니다. 여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야? 무슨 짓?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침대에 누워 있었잖아. 미애 너 속옷 차림이었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좀 더 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제가 본 걸 말했는데도 두 사람의 반응은 제 예상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휙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더니 되려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를 쳤거든요.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정신 나갔어? 처제가 내 어깨 좀 주물러 줬다는데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이라고요? 제가 본 게 상상이라는 겁니까?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던 두 사람을 제가 환각으로 본 거라는 말입니까? 저는 참았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 침대에 누워있는 거 다 봤어. 미희는 속옷 차림이었고 당신은 윗도리를 벗고 있었잖아. 그러자 여동생 미희가 한술 더 떠서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를 그렇게 더러운 년으로 봤어? 형부가 어깨 아프시다길래 파스 좀 붙여드렸는데 언니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였어? 진짜 실망이다.
파스를 붙여드렸다고요? 그럼 왜 속옷 차림이었습니까? 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까? 왜 여보라고 불렀습니까? 제가 그 말들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요새 이상해. 노망이 온 거 아니야? 멀쩡한 처제를 붙잡고 무슨 망발이야? 미안하다. 미희야, 당신 언니가 요새 좀 예민해서 노망이라고요? 35년 동안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가 남편 바람 피우는 걸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도 노망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안방을 가리켰어요. 그럼 침대 시트를 확인해봐. 두 사람이 거기 누워 있었으니까 흔적이 남아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소리치자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확인. 좋아. 확인해봐. 그래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내가 낮잠 잤으면 시트가 구겨져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침대 시트를 확인했는데 정말로 구겨져 있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남편 말대로 혼자 낮잠 잔 흔적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정도였죠. 이게 말이 돼? 저는 멍하니 서 있었는데 뒤에서 여동생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진짜 서운해. 내가 언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의심해? 나 형부 순수하게 챙겨드린 것뿐인데 언니가 나를 창녀로 보는 거야? 창녀라는 말까지 꺼내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군요. 저는 돌아서서 여동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희야, 너 형부한테 여보라고 불렀어. 내가 똑똑히 들었어. 그러자 여동생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언니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면 언니가 원래부터 나랑 형부를 의심하고 있어서 없는 소리까지 들린 거 아니야? 없는 소리라고요? 제가 환청까지 들었다는 겁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순간 제 기억이 정말 왜곡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내가 정말 잘못 본 걸까? 내가 정말 환청을 들은 걸까? 제 자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갱년기도 지나고 하니까 우울증 같은 거 올 수도 있잖아. 병원에 가보라고요? 제가 미친 사람이라서요? 제가 정신병자라서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듣는다는 겁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분노의 눈물인지, 억울함의 눈물인지, 배신감의 눈물인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여동생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정말 억울해. 하지만 언니가 아프니까 이해할게. 내가 너무 자주 놀러 온 게 언니 마음에 부담이었나 봐. 앞으로 자제할게. 미안해. 언니, 그렇게 말하고는 눈물을 닦으며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가 미친 걸까? 내가 정말 환각을 본 걸까? 3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제가 하루아침에 의부증 환자, 정신병자, 노망난 할망구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동생이 나간 겁니다. 남편은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남편을 바라봤는데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 건데? 배고파 죽겠어. 저녁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녁을 차려달라고요? 제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데 남편은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면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 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이 들을까 봐요. 저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밥을 지었고 국을 끓였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35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요. 남편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국 있자. 간 좀 봐가면서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밥을 먹으려 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미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두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제 기억이 정말 왜곡된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쯤 남편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핸드폰 불빛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더군요. 오늘 들킬 뻔했어. 당신 언니가 일찍 들어왔거든. 괜찮아. 잘 넘어갔어. 노망 난 것처럼 몰아붙였으니까. 준영이는 죽어도 눈치 못 채. 바보야, 바보.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저를 의부중 환자로 몰아 입을 막으려 했던 거였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번엔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제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죠.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날 미친년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35년 동안 착하게만 살았던 제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었던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내들이 날 바보로 아는구나. 좋아. 바보인 척 해줄게. 하지만 마지막에 누가 웃는지 두고 봐. 저는 그날부터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남편한테 사과했어요. 여보, 어제는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미희한테도 사과해야겠어. 남편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까지 정성껏 준비해서요. 남편은 흡족한 표정으로 밥을 먹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준비할 거야. 증거를 모을 거야. 그리고 내들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을 거야. 그날부터 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라도 제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아니, 되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댁 문을 두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여시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준영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제 동생이랑 바람 피워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거실로 데려가 앉히시더니 물을 한 잔 따라 주셨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안방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던 것, 여보라고 부르던 여동생의 목소리, 저를 곰 같다고 비웃던 남편의 말, 호텔 영수증들까지 전부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어요. 준영아, 그게 정말 확실해? 확실하냐고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제 눈으로 봤어요. 확실해요. 어머니.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동정은커녕 오히려 혀를 차시더군요. 순영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럴 수도 있다고요? 남편이 제 여동생과 바람을 피우는 게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처제랑 바람을 피웠다고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순영아, 너도 좀 생각을 해봐. 내가 아들을 못 낳아줬잖아. 남자는 원래 대를 이어야 하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대가 끊겼어. 오죽하면 처제한테 마음이 갔겠니?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아들을 못 낳아줘서요? 제 잘못이라는 겁니까? 35년 동안 시집살이 하며 온갖 구박을 다 받아왔지만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없는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남편 쪽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뭐, 우리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문제지. 내가 나이도 많은데 애를 못 낳는 거지. 결혼할 때 저는 28이었고 남편은 30이었습니다. 그때도 젊지 않은 나이였지만 병원에서는 남편 쪽 정자 수가 적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나 봅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부터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죠. 그냥 며느리 탓을 하는 게 편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참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탁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손등을 때리신 겁니다. 그래, 참고 살아야지. 내가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 건데? 나이 65에 갈 데도 없는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이혼을 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밥이나 잘 차려주고.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제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부터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외도를, 며느리의 고통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던 거죠.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실망이에요. 시댁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남편은 저를 배신했고, 여동생은 저를 속였고, 시어머니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대로 살아야 하나, 이대로 죽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동생 미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어제는 미안했어. 언니가 오해할 만도 했어. 그래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언니 생일 축하해. 늦었지만 생일 축하라고요. 제 생일날 제 남편과 침대에서 뒹굴던 년이 이제 와서 생일 축하를 한다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미희야. 내가 예민했나 봐. 미안해. 핸드폰 화면을 보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계속 바보인 척 해줄게.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날 밤부터 저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순한 아내, 바보 같은 언니. 그 가면을 쓰고 살기로 한 겁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만이라도요. 그날부터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물도 안 넘어가고, 그저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며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픈지 말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또 혼자 라면 끓여 먹고요. 제 방문 앞에서 한 번도 괜찮아? 하고 물어보지 않더군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간신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는데요. 거기 비친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퀭하니 꺼져 있었어요. 이게 나야? 거울 속 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늙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65년을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입가에 주름, 이마에 깊은 골,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내가 이 사람들 뒷바라지하느라 이렇게 늙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나는 뭐였을까? 35년 동안 헌신했던 남편은 저를 배신했고, 35년 동안 챙겨줬던 여동생은 저를 이용했고, 35년 동안 모셨던 시어머니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제 인생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저 남의 인생 들러리로 살다가 늙어 죽는 게 제 운명이었던 걸까요? 거울 속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나는 평생 바보로 죽는 거야.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채로 죽는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서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는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차가운 물이 제 정신을 깨워주는 것 같았어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습니다. 텅 빈 눈이 아니라 뭔가 불타오르는 눈이었죠. 좋아. 내 인생, 내가 찾는다. 제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들이 날 바보로 만들었지? 좋아. 바보인 척 해줄게. 하지만 마지막엔 내가 웃을 거야.
저는 서랍을 열어 빗을 꺼냈습니다. 산발했던 머리를 차근차근 빗었어요.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로션을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고 립스틱까지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늙은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35년 동안 낡은 옷만 입고 살았는데 오늘은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사줬던 옷이었습니다. 10년 전 일이죠. 그 뒤로는 한 번도 옷을 사준 적이 없었지만요.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래?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간단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 해줄게. 앞으로는 후회하게 될 테니까. 요리를 하면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해. 불륜 현장 사진, 녹음 파일, 호텔 영수증,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그리고 재산을 파악해야 해. 우리 집 아파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예금은 얼마나 있는지, 주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찾아야 해. 이혼 전문 변호사.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사람. 제육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밥상을 차려서 남편 앞에 놓았어요. 오, 제육볶음? 오랜만이네. 남편이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역시 이런 건 당신이 잘해.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당신 좋아하는 거니까.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지만요. 실컷 먹어. 이게 마지막이니까. 밥을 다 먹고 남편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남편 서재에 뭔가 더 있을 거야. 호텔 영수증만 있었을 리가 없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조용히, 완벽하게. 내들이 날 무시했던 것처럼 나도 내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거야.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불륜 증거 수집 방법, 위자료 청구 소송.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메모를 했어요. 밤 11시 남편이 서재에서 나와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지? 주위를 둘러봤는데 책장 위에 작은 열쇠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저는 그 열쇠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통장 사본, 주식 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가 전혀 몰랐던 재산들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아? 예금만 3억이 넘었고 주식은 5억치였습니다. 아파트는 15억 정도 하는 집이었고요. 총 23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몰랐던 돈이 이렇게 많았다니요. 남편은 저한테 돈 없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나 많은 돈을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도로 집어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원래 자리에 놓고 재빨리 서재를 나왔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남편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안 자고 뭐 해? 응, 좀 답답해서 곧 잘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23억. 그 돈의 절반은 내 거야. 아니, 남편이 유책 배우자니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들이 날 무시했던 것처럼 나도 내들한테 똑같이 갚아줄 거야. 아니, 2배로, 3배로 갚아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이 아니라 좋은 꿈을 꾸면서요. 내들이 무릎 꿇고 빌고 제가 그들을 내려다보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아내, 속으로는 냉혹한 탐정이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나가고 나면 저는 남편 옷가지를 샅샅이 뒤졌어요. 주머니, 지갑, 가방 안쪽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죠. 남편 지갑 안쪽 비밀 칸에 숨겨진 명함 한 장을. 송미희 행복한 꽃집 010XXXXXXXX 제 여동생 명함이었습니다. 꽃집. 여동생이 꽃집을 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뭐 하고 사는지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주소를 핸드폰에 메모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주소를 보니 우리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 그날 오후 저는 그 꽃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까지 했어요. 꽃집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여동생이 카운터에 앉아 손님을 응대하고 있더군요. 저게 꽃집을 차릴 돈이 어디 있었지? 이혼할 때 위자료도 못 받았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꽃집 옆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꽃집을 계속 지켜봤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남자 한 명이 꽃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 남편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줌을 당겨서 꽃집 안을 찍기 시작했죠. 남편이 들어가자 여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대낮에 손님들이 오가는 꽃집에서 말이에요. 찰칵, 찰칵, 찰칵. 저는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2사람이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찍혔어요. 좋아. 첫 번째 증거 확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꽃집 앞에서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5시쯤 여동생이 영업 종료 팻말을 걸고 문을 잠갔어요. 남편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2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어가더니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서 모텔 입구에서 또 사진을 찍었어요. 모텔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각도로요. 그리고 모텔 맞은편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료수를 사서 박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7시 반쯤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어요. 머리가 약간 흐트러진 채로요. 찰칵, 찰칵. 저는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나는 모습까지 다 찍었죠. 두 번째 증거 확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녹음기 있나요? 작은 거요. 약국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녹음기요? 우리는 약국인데 그런 건 전자상가 가셔야 할 텐데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약국을 나와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손톱만 한 초소형 녹음기를 2개 샀어요. 15만 원이나 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밑에 녹음기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 밑에 하나를 더 붙였죠. 8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나왔어. 저녁은? 아직 안 했어. 지금 할게. 저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어요. 밥상을 차려서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고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늘 미희랑 모텔 갔다 왔으면서 뻔뻔하게도 집에 와서 밥을 먹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걸 꾹 참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남편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곧이어 핸드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녹음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요. 문틈으로 남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응. 오늘 좋았어. 너도 좋았지. 당연하지. 우리 얼른 같이 살자. 준영이랑은 곧 정리할게. 정리한다고? 저를 정리한다는 겁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좋아. 녹음기 잘 작동하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재생해 봤는데요. 어젯밤 남편이 여동생과 통화한 내용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순영이는 바보야. 눈치도 없고 빨리 이혼하고 우리 결혼하자. 재산은 내가 다 챙겨놨으니까 걱정 마.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산을 다 챙겨놨다고요?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봤던 통장 사본들을 꺼내서 자세히 봤는데 명의가 전부 남편 단독 명의였습니다. 아파트도 남편 명의, 예금도 남편 명의, 주식도 남편 명의, 결혼하고 35년 동안 모은 재산인데 제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었어요. 이혼하면 나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법적으로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은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결혼 재산 분할, 이혼 재산 분할 비율. 검색 결과를 보니 제 생각이 맞았어요.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절반씩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최소 2억은 받을 수 있겠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통장 사본들을 전부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계좌번호, 잔액,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남편이 미리 준비해 놓은
이혼 합의서였어요. 내용을 보니 기가 찰 지경이었습니다. 박순영은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며 위자료 또한 요구하지 않는다. 날짜는 비어 있었지만 제 이름 옆에 도장 찍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걸로 날 속이려고 했구나. 남편은 저를 바보로 만들어서 이 서류에 도장 찍게 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서류도 사진으로 찍어 놨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모았어요. 사진, 녹음, 서류.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전문가의 도움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후기가 제일 좋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상담료는 1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확실하게, 완벽하게. 내들이 날 무시했던 것처럼 나도 내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거야.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빌딩이었어요. 15층에 있는 정혜법률사무소라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대기실이 나왔고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박순영님 맞으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쯤 기다렸을까요? 안쪽 상담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책상 너머로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희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준비해 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통장 사본, 이혼 합의서 사본, 모든 걸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남편분과 처제분의 불륜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이고요. 그럼 제가 이혼하면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일단 재산 분할로 절반은 받으실 수 있고요.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대략 총 12억에서 15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15억이라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100만 원도 제대로 만져보지 못했던 제가 15억을 받을 수 있다니요. 다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있는 장면을 더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모텔 출입 정도로는 약하거든요. 혹시 집에 오는 경우는 없나요? 네. 제가 집을 비우면 여동생이 와서 그럼 다음에 집을 비울 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보세요. 불법이긴 하지만 본인 집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잡으면 남편 측에서 반박을 못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자상가에 다시 들렀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샀어요. USB처럼 생긴 카메라였는데 책꽂이에 꽂아두면 전혀 티가 안 났습니다. 20만 원이나 했지만 주저없이 샀어요. 집에 도착해서 안방 책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침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각도였죠. 그리고 핸드폰 앱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세팅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틀 뒤 기회가 왔습니다. 친정 조카가 결혼을 한다며
부산으로 내려오라는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일부러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부산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조카 결혼식이래. 남편 눈이 반짝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며칠이나 있다 올 건데. 글쎄, 하루 이틀 천천히 다녀와. 친척들도 만나고. 남편은 분명히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어요.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여동생을 집으로 부를 작정이었겠죠. 금요일 아침,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 잘 있어. 조심히 다녀와. 저는 집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하지만 부산행 기차를 탄 게 아니라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찜질방 휴게실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메라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안방이 화면에 떴어요. 자, 이제 기다리는 거야. 2시간쯤 지났을까요? 안방 문이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침대 시트를 깨끗한 걸로 갈고 방 청소를 하더군요. 여자 맞이할 준비를 하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안방으로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제 남편과 제 여동생이었죠. 2사람은 침대에 앉더니 입을 맞췄습니다. 언니 부산 갔지? 안 들어오지? 응. 이틀은 있다 온대. 천천히 하자.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어요. 2사람이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더 볼 수가 없어서 핸드폰 화면을 껐어요. 하지만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침대에서 제 남편과 제 여동생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 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찜질방 사람들이 쳐다볼 테니까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흐느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제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휴게실로 돌아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안방 화면을 봤는데 2사람은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우리 언제 결혼해? 빨리 순영이랑 이혼해. 곧 다음 달쯤 이혼 서류 내밀 거야. 준영이는 바보니까 도장 찍을 거야. 바보라고? 다음 달에 이혼 서류를 내민다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내들 계획대로 해봐. 하지만 그때는 내가 준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2시간쯤 더 지나서 여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녹화를 멈추고 영상 파일을 확인했어요. 2시간 반 분량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제 완벽해. 저는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가서 왔어? 빨리 왔네. 응. 결혼식만 보고 왔어. 피곤하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 침대에서 남편과 여동생이 뒹굴었다는 생각에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날 밤, 저는 변호사님께 영상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순영님, 영상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예요.
이제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한 달 뒤면 남편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한 타이밍이네. 내 칠순 잔칫날, 내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줄게. 저는 그날부터 더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한테 더 잘해줬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옷을 정성껏 다려주고,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완전히 바보가 됐다고 생각했겠죠. 여동생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미희야, 요새 바빠. 언니가 보고 싶은데. 언니. 나도 보고 싶어. 조만간 놀러 갈게. 응. 와. 맛있는 거 해줄게.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내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저는 내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 칠순 잔칫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신이 나서 호텔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당신도 한복 입고 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응, 알았어. 저도 특별한 날로 만들어 줄 겁니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날로요. 남편 칠순 잔칫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들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정장을 입어보고 넥타이를 고르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준영아, 당신도 한복 맞춰 입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응, 알았어. 분홍색 한복 어때? 좋지. 그거 입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분홍색? 아니지. 검은색 한복을 입어야겠네. 장례식 분위기로. 저는 그날부터 더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해줬어요. 갈비찜, 잡채, 불고기, 생선구이. 남편은 흡족한 표정으로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 음식이 최고야. 칠순 잔칫날도 당신이 음식 준비 좀 도와줘. 호텔 뷔페 예약했다며? 내가 뭘 도와줘? 아, 맞다. 그냥 예쁘게만 있어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게 있어주지. 내가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잔치 준비는 남편이 직접 했습니다. 호텔을 예약하고 초대장을 돌리고 하객 명단을 작성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초대장 봉투를 식탁 위에 쌓아놓고 주소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물었어요. 누구 초대했어?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한 100명 정도 될 거야. 미희도 오지?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처제니까 와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희도 와야지. 가족인데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지만요. 미희야, 꼭 와. 내 인생 최악의 날로 만들어 줄게. 잔치 사흘 전, 저는 몰래 호텔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예약한 연회장을 미리 답사하러 간 거예요. 연회장 직원분께 사정사정해서 들어가 봤는데 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무대도 있고 대형 스크린도 있고 음향시설도 완벽했어요. 좋아. 여기서 쇼를 벌이는 거야. 저는 호텔 지배인을 따로 만났습니다. 실례지만 잔칫날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 하나를 틀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아,
깜짝 이벤트 같은 건가요? 물론 가능하죠. USB 가져오시면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USB에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남편과 여동생이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사진, 꽃집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사진, 침대에서 뒹구는 영상, 순영이는 바보야 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 모든 증거를 10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했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의 끝, 이혼 소송 진행 중. USB를 손에 쥐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 칠순 선물이야. 잔치 이틀 전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칠순 잔치 때 뭐 입고 가지? 한복 입어야 돼. 아니, 편한 옷 입고 와. 어차피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잖아. 그래? 알았어. 근데 언니, 형부 선물은 뭐 준비했어? 응, 특별한 거 준비했어. 평생 잊지 못할 선물. 우와. 뭔데? 궁금하다. 오면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도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야. 미희야. 잔치 하루 전 저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서 틀고 얼굴에 화장도 받았어요. 미용사 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내일 좋은 일 있으세요? 되게 단정하게 해드릴게요. 네. 좋은 일 있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화장을 하니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남편이 돌아봤어요. 머리 했네. 예쁘다. 고마워. 내일 칠순 잔치니까. 그래. 고생 많았어. 당신도 내일 즐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즐길게. 아주 많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긴장돼서가 아니라 기대돼서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35년 동안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는 날, 내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날, 제 인생을 되찾는 날,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검은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장례식 갈 때 입는 그 한복이요. 남편이 깨어나서 물었습니다. 그거 입어? 검은색? 응, 이게 제일 단정해 보여서. 당신 마음대로 해. 저는 한복을 조심스럽게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검은 한복을 입으니 마치 복수의 여신 같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내들의 인생이 끝나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어요. 호텔로 출발하기 전 저는 가방에 USB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 3시 호텔 연회장으로 와주세요. 쇼가 시작됩니다. 변호사님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만 남았어요. 오후 2시 저희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박칠순 잔치라고 쓰인 화환이 놓여 있었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들떠서 사람들을 맞이했고 저는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여동생 미희도 왔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하이힐을 신고서는 마치 주인공처럼 들어왔습니다. 언니, 축하해. 여동생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희야. 오늘 끝까지 있어줘. 당연하지. 형부 칠순인데 형부라고 부르네요.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아직도 형부라고 부르는 뻔뻔함이 대단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순영아, 오늘 잘 좀 해. 망신당하지 말고.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 정말 특별한 날로 만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뜻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연회장이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까지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2시 반,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축하 인사를 하고 남편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한 날, 곧 지옥으로 바뀔 텐데 남편이 감사 인사를 마치고 내려오려는데 제가 일어났습니다.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회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순영아,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편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이지만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호텔 직원에게 미리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글씨가 떴죠. 35년 결혼 생활의 진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순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끝까지 봐.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남편과 여동생이 꽃집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이었어요. 연회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모텔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세 번째 사진. 모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흐트러진 모습.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동생 아니야? 세상에. 처제랑 여동생 미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여동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앉아서 끝까지 봐. 내가 한 짓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네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 안방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옷을 벗는 모습. 저는 일부러 제일 적나라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순영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아들이 며느리 동생이랑 바람 피우는 거. 그런데 오히려 며느리 탓만 하셨죠. 시어머니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재생됐어요.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녹음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바보야. 눈치도 없고 곧 이혼 서류 내밀 거야. 어차피 재산은 4명이니까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그 목소리가 연회장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남편 칠순 잔치가 아니라 제 해방 선언의 자리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35년 동안 저는 이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아이도 못 낳는다고 구박받으면서도 참았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제 여동생과 몇 년을 바람피웠습니다. 제 침대에서 제가 없는 사이에 제 동생과 뒹굴었습니다. 여동생이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며느리 탓만 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은 게 제 잘못이라고,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119를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모든 재산과 위자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마이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남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당신이 날 바보로 봤지? 곰 같다고 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거야. 남편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마. 듣기 싫어. 저는 여동생 앞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은 울고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 나도. 미안하다고? 내가 내 남편이랑 몇 년을 뒹굴면서 미안하다고? 저는 여동생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내가 날 언니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 너 같은 건 내 동생도 아니야. 여동생의 머리채를 놓아주고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속삭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어요. 준영아, 준영아.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변호사님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호텔 로비를 나와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35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어요. 제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걸었어요.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일은 제 일이 아니니까요. 잔칫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게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여동생 미희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요.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언니, 제발 전화 좀 받아. 할 말이 있어.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언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가게 망했어. 제발.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동정심은 일절 없었어요. 잔치 다음 날부터 여동생의 꽃집 앞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잔칫날 영상을 찍은 사람들이 SNS에 올렸고 그게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경부와 바람 피운 꽃집 주인, 언니 남편 빼앗은 여자, 동네 맘카페, 지역 커뮤니티에 여동생 사진과 꽃집 주소가 다 퍼졌어요. 당연히 손님이 끊겼겠죠. 누가 그런 사람한테 꽃을 사겠어요? 일주일 만에 꽃집은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님과 함께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는 보통 5천에서 1억까지 나옵니다. 박순영 님 케이스는 증거가 확실하니 최소 5천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님, 최대한 많이 받아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며칠 뒤 여동생한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갔어요. 그날 저녁 여동생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댔어요. 언니, 문 좀 열어줘. 제발.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여동생을 봤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헬쑥했어요. 예전에 그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언니, 제발 소송 취하해줘. 나 지금 돈 한 푼 없어. 가게도 망했고 월세도 밀렸어.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눌러 말했습니다. 미희야, 나 안 들려. 그리고 너 이러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 언니, 우리 피부치잖아. 피부치? 피부치가 언니 남편이랑 자? 저는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여동생은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울부짖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여동생을 쫓아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장 보러 나갔을 때 여동생이 또 나타났어요. 시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 여동생이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줄 아니? 저는 여동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언니, 나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아. 빚도 있고 집도 곧 쫓겨나.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 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35년을 헌신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지 알아? 여동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언니,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짐승만도 못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칠순 잔치 때 그 여자 아니야? 행인 맞아. 언니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동생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희야, 일어나. 창피하게. 그럼 용서해 줄 거야? 아니, 절대 안 해. 너는 끝까지 대가를 치러야 해. 저는 여동생을 두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여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을 때
여동생이 이미 와 있었어요. 초라한 옷을 입고 변호사도 없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어요. 피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실 내용 있습니까? 여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니 불륜 사실이 명백해 보이는군요.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 7천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여동생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것은 피고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다음,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여동생이 저를 따라왔어요. 언니, 나 진짜 그런 돈 없어. 어떻게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집 팔든 빚을 내든. 언니, 제발. 미희야, 나한테 한 번만 더 접근하면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한다. 알아들었어? 저는 여동생을 두고 걸어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남편분과의 이혼 소송만 남았네요. 네. 변호사님,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법원을 나와 햇살을 쬐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여동생은 이제 7천만 원 빚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겠죠.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동생의 꽃집 앞을 지나갔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끝이야. 미희야. 내가 날 배신한 대가야.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과의 전쟁뿐이었어요. 여동생과의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승산이 없었어요. 첫 조정 기일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수척해졌고 옷도 구겨져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더라고요. 조정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아, 우리 이러지 말자.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35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잖아. 내가 잘못했어. 마가 씨였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너 미쳤어? 내 여동생이랑 몇 년을 뒹굴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남편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원고 측의 요구가 과도합니다. 재산 분할 80%에 위자료 3억은 제 변호사님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과도하다고요? 피고는 유책 배우자입니다. 처제와 수년간 불륜을 저질렀고 재산을 은닉하려 했으며 원고를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이 정도면 관대한 겁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가기로 했죠. 그 사이 남편 주변에서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소문이 퍼졌어요. 잔칫날 영상이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돌았거든요. 며칠 뒤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고문으로 있던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의 연금도 문제가 생겼어요. 재산 분할 판결이 나면 연금의 절반도 제가 가져가게 되니까 남편은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더 웃긴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잔칫날 쓰러진 뒤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퇴원할 때가 되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한테 돈이 없으니 병원비를 못 내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순영아, 나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전 시어머니 없는데요. 순영아, 제발 병원비 좀. 아들이 돈이 없대. 그건 어머니, 아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저는 이제 남이니까요. 순영아, 내가 어떻게 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애요? 엄마 병원비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신우이, 나는 이제 당신 형님 아니에요. 곧 남이 될 사람이고요. 형님, 제발요. 오빠가 지금 돈이 없어서. 오빠가 돈 없는 게 내 알바 아니에요. 오빠한테 말하세요. 처제랑 놀아나느라 돈 다 썼으니 알아서 구하라고. 형님, 형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너희 오빠가 내 여동생이랑 몇 년을 놀아났는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뒤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어요. 시어머니, 진우이 남편까지 셋이서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순영아, 문 열어. 할 말이 있어.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형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잔칫날 망친 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35년 동안 며느리 구박한 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순영아,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 이미 다 정리했어요. 형님, 그래도 엄마 병원비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희망에 찬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제 손에는 소금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소금을 확 뿌렸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다시 오면 경찰 부릅니다. 순영아, 이 은혜도 모르는 거사? 은예? 3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밥 차려주고 뒷바라지한 게 저예요. 제가 은혜를 베풀었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국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한 달 뒤 이혼 재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고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총 재산의 70%를 분할하라. 또한 2억 5천만 원 위자료에 재산 분할 70%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제가 받을 돈은 총 13억 정도였어요. 남편은 5억 정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 5억 중에서
여동생이 받을 위자료 7천만 원도 내야 하니 실질적으로 4억 3천 정도만 남는 거죠. 남편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순영아,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남이니까 말 놓으세요. 나 정말 후회해.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무섭다고? 당신이 날 바보로 만든 거잖아. 바보가 아니었을 뿐이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잘 사세요. 전 남편 양반. 저는 남편을 두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제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뒤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13억이었어요. 핸드폰 뱅킹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100만 원도 제대로 만져보지 못했던 제가 13억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건 제가 35년 동안 헌신한 대가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그 세월의 값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10억은 예금에 넣고 3억은 당장 쓸 수 있게 놔뒀습니다. 은행 직원이 공손하게 대해주더군요. 고객님, VIP 등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담 매니저도 배정해 드릴게요. 평생 은행 가면 한참을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VIP 상담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돈이 있으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은행을 나와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전부터 눈여겨보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강남에 있는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이 집은 4억 5천인데 현금 있으세요? 네. 있어요. 오, 그럼 바로 계약 진행하시죠. 일주일 만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제 명의로 된 제 집이 생긴 거예요. 평생 남의 집에 얹혀 살았는데 이제는 제 집이 생겼습니다. 이사 날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35년을 살았지만 제 것은 이것뿐이더라고요. 새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다음 날부터 저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염색을 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새 옷도 샀습니다. 평생 남은 옷만 입다가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요리 학원에 등록했어요. 평생 남 밥만 해주다가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배우고 싶었거든요. 학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요리 배우고 싶으세요? 양식요, 파스타, 스테이크 같은 거. 좋으시네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일주일에 3번 학원에 다니며 요리를 배웠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학원 동기들과 친해졌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여자분들이었는데 다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기 1, 순영 씨, 우리 요리 다 배우면 같이 작은 식당이라도 해볼까요? 식당이요? 네,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거 해보자고요. 어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봐요. 3개월 뒤
저희는 작은 브런치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가 4억을 투자하고 동기들이 2억씩 투자해서 6억으로 시작한 카페였어요. 강남 골목에 있는 20평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를 고르고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오픈날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손님한테 파스타를 내놓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우와, 맛있어요. 여기 자주 올게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다고 해주다니. 평생 남의 입맛 맞추느라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대박이 났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낯익은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전 남편이었어요. 구겨진 옷을 입고 비닐봉지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허리도 굽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잘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유리창 너머로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멈춰 섰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남편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들어오지 마.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연민도, 동정도, 미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이었을 뿐이죠. 카페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순영 씨,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해가 지고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저는 카페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동료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영 씨, 오늘 매출 300만 원 나왔어요. 대박. 그래요? 다행이네요. 순영 씨 덕분이에요. 순영 씨가 투자 안 했으면 우리 이 카페 못 열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슈퍼에 들러 와인 한 병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혼자 와인을 따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반짝거렸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평생 몰랐던 감정이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예금 10억, 카페 투자 4억, 아파트 4억 5천, 남은 돈 1억 5천만 원. 여유로웠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와인을 다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아침에 누가 깨우지도 않고 밥 차릴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요리 학원도 가야 하고 카페도 가야 하고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약속도 했었죠.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었어요. 눈을 감으니 편안하게 잠이 왔습니다. 65년을 살며 처음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 내들은 내들 인생 알아서 살고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35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 겁니다. 제가 주인공인 인생을요.